네, 안녕하세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김금선 변호사입니다. 그 테크 포럼은 원래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강사를 모시고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내 변호사인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지금 공지 드린 대로 주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로 알아보는 GDPR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좀 들어갈 텐데 이거 보고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자체가 GDPR에 적용을 받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GDPR을 준비하면서 어떤 저니를 거쳐와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인하우스시면은 그 인하우스 내부의 이제 이슈들을 해결하실 때 어떤 거를 참조하셔야 될지 보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펌에 계시면서 고객사를 자문하시는 변호사님들이면 이제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런 포인트로 자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얻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장표는 그 EU의 GDPR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day, 그다음에 뭐 hours, minute 해가지고 second 해가지고 이 초 단위로 이 GDPR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막 숫자가 줄어드는데 굉장히 초조해져요. 뭔가 이 내년 2018년 5월 28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이 들게 만드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문 기사들을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GDPR에 대한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로펌에서 세미나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베리타스라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 회사들 또는 컨설팅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로펌이랑 같이 그렇게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세미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9월 한 초쯤에 저희 에이펙에서 이제 저희 법무팀 변호사들끼리 모이는 이런 서밋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는 공통의 이슈를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GDPR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니네 나라는 GDP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뭐 규제기관이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는데?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야 한국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제 홈페이지 보니까 막 법을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서머리 같은 것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와 니네 나라 대단하다. 유럽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GDPR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Y2K라고 해서 밀레니엄 막 버그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다들 젊으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이제 막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제 연도가 바뀌면 컴퓨터가 끝에 뒷자리만 인식을 하니까 이게 2000년으로 바뀌었는데 1900년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비행기가 노선에 있었는데 비행기가 사라져서 안 보이고 뭐 신용카드가 번호가 사라지고 뭐 계좌에 있는 돈이 없어지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뭐 정부나 이제 민간 기관에서 이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2000년이 딱 됐을 때 막상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학생이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연말연시 되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막 놀고 밤새고 막 이러는데 그날은 다들 조용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2000년이 딱 됐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집에 가서 조용히 대비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GDPR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을 보면 그때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GDPR로 약 이제 26밀리언의 이제 오가나이제이션이 임팩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같으면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D-Day가 다가오면 막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막 긴장을 하는데 이 Y2K의 경우에는 이제 2000년이 딱 지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이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 뒤로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근데 이 GDPR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인포스먼트의 데이시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5월 28일에 됐을 때 딱 원타임 준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뒤로 쭉 지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Y2K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게 같으면서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GDPR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전문가도 많으시긴 한데 그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GDPR이라는 것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이제 약자를 따서 GDP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기존에 유럽에서 디렉티브 형식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디렉티브도 지침 형식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법을 통해서 그 EU 회원 국가들한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 GDPR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절차 필요 없이 구속력을 가지고 EU 회원국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GDPR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EU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권리와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의 의무를 좀 더 강화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 GDPR 관련해서 이제 언론이나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네 번째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따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GDPR을 위반을 했을 때 전 세계의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에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유로를 이제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한 260 내지 2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한 번 걸리면 거의 회사가 웬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니면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이제 임팩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니까 요거를 일부는 뭐 공포 마케팅으로 막 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DP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정인데 왜 한국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 GDPR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GDPR의 적용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EU 사업장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GDPR이 적용됩니다. 그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establishment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는 EU 자체에 이제 계열사가 있다든지 뭐 브랜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유럽에 거주하는 이제 레지던스의 개인 정보를 처리를 할 테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GDPR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두 번째로는 EU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EU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 주체에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내가 뭐 여기서 뭐
고구마 말랭이를 뭐 수출하겠다 해가지고 사이트를 열었는데 뭐 그냥 한국말로 돼 있고 그러면 사실 그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GDPR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사이트가 뭐 독일어로 돼 있다든지 그 결제를 할 때 이제 유로를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는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이커머스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GDPR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더 이제 황당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업장이 없는데 그 EU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EU 내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GDPR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어서 이 모니터링이 뭘 말하는 걸까 하고 법을 그 영어로 번역된 걸 찾아봤는데 그냥 모니터링이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밋 그 제가 이제 법무팀 행사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법이 발표만 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석이나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모호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약간 광의로 해석을 하셔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자문을 해주시거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네모 박스에 정리를 해보면 이제 EU 국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또 EU 거주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의 위치가 한국이든 뭐 꼭 유럽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가 어디서 일어나든지 그런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GDPR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GDPR로 인해서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DPR은 크게 한 99개 정도의 조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99개가 짧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하위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제 그걸 추스린다면 한 4가지 테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측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짜잘짜잘한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든지 뭐 열람권, 그다음에 정정권, 삭제권, 처리에 반대할 권리, 이동권 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념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많이 다뤘던 개념이라 되게 익숙하실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삭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뭐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한참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권이라는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터빌리티에 대한 권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개인정보 주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개인정보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저한테 다시 달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그 개인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까지 보호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이제 통제와 통제 측면에서 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이랑 통제라는 측면은 이게 강화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안 사고 또는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감독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72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투명한 정책인데요. 항상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수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통지를 해주고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좀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T, 교육, 계약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이 DPO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라는 그 새로운 이제 포지션이 등장을 합니다. 왠지 일자리가 창출된 느낌이 드는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이 DPO는 사실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DPO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럽 사람들의 이제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제 DPO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만 5천 명의 DPO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DPO는 조직 내에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로펌들이 자문을 하다가 뭔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도 DPO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제 컨설팅 회사들은 이런 것들도 자기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DPO도 저희가 뭐 빌려드립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PO 개념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개인 정보를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제3의 업체를 써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벤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벤더를 고를 때는 이 벤더 스스로도 GDPR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벤더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벤더를 고용할 때 반드시 서명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GDPR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위치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첫 번째 의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향상된 데이터 거버넌스 툴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핸들하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파일 하나하나 매뉴얼로 해서는 도저히 데이터에 대해서 매니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정보 주체한테 이제 통제권을 부여를 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책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GDPR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R&D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GDPR만을 준비하고 있는 뭐 엔지니어들 뭐 100명대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혼자 이거를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뭔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매니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희도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개인정보 아닌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분들한테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GDPR에 따를 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사 조직 내에 뭐 CPO가 있고요. 변호사들이 이제 상품과 서비스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GDPR의 경우 개인정보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GDPR에 들어가 있는 게 뭐 IP 어드레스나 맥 어드레스나 쿠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인하우스 카운슬 부분이나 아니면 변호사님 그 외부 계신 변호사님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GDPR 준수를 위해서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조정을 합니다. 그 CPO랑 이제 변호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GDPR 준수 지원을 위해서 다큐멘테이션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저희의 큰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근데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아무 계약이 없이 그냥 클라우드를 쓰게 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계약에 이런 GDPR과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프로세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DPR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당사자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프로세서라는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거는 개인정보 주체가 이제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서, 그러니까 처리자는 컨트롤러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의 관점에서 당사자를 구분을 해보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은 데이터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요. 그 기업 고객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사업자는 데이터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과 이제 의무가 뭔지를 구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장은 이제 그 프로세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GDPR에 나온 내용의 원문을 딴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세서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데이터 프로세서의 의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이제 원칙적으로 컨트롤러의 문서화된 지시사항에 의해서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사이의 서명 계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뭐 인크립션이라든지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화된 이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정보 주체가 뭐 열람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뭐 처리 중지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프로세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DPR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컨트롤러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데이터 프로세서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계약서에 아예 이런 내용을 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프로세서의 의무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발라가지고 저희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체결하는 계약에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이런 의무들이 프로세서로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2018년 5월 25일까지 준수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썼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가끔 질의가 오는데 GDPR 준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는 이제 일단 이 계약서를 보여드려요.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GDPR의 그러니까 프로세서로서 해야 되는 의무들이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법무팀 리뷰는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GDPR 관련해서 자문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실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더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계약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고객을 도와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GDPR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단계를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심플리파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이 GDPR의 개요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데이터의 위치와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선결적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GDPR에 대한 대비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제 자기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가장 이렇게 단순화해서 심플리파이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심플리파이된 그런 데이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리스크가 있으면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건데요. 이 GDPR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오르가나이제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IT에 계시는 뭐 전산실에 그냥 어떤 한 분이 가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 PC부터 시작해서 뭐 DB, 뭐 파일, 뭐 메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호사님 한 분이나 뭐 IT 뭐 팀장님 한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펌이나 이런 또 컨설팅 회사나 이런 경우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Simplify Your Privacy Journey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의 위치, 개인정보 내가 무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화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액션을 취하라는 거는 이제 여러 시스템에 걸쳐져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데이터를 확인만 하면 안 되죠. 그 데이터에 누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수집부터 폐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데이터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리소스가 많아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잠깐 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GDPR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이제 뭐 법에 대한 서머리라든지 대응 방안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또 어세스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R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4가지 스텝으로. 하나는 discover, 그다음에 두 번째는 manage, 세 번째는 protect, 네 번째는 report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discover,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넓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이제 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또 IP 어드레스나 맥 어드레스나 쿠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범위가 넓다고 해서 이거를 뭐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한다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니지를 할 건지 그걸 파악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 위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인 PC에 있을 수도 있고 파일에 저장될 수도 있고 뭐 이메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DB로 따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백업 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전산실 어딘가에 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뭔지 그리고 위치는 어딘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example s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제품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IT 팀이나 뭐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 영업분들과 이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니지입니다. 그래서 파악된 개인 정보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 매니지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R&R, 그러니까 Roles and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이 개인정보 액세스하는 사람들의 이 R&R을 어떻게 정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뭐 전송 중인 정보 이런 거는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에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이제 뭐 민감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일 중요한 정보인 거고, 이제 그 난이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매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로텍트인데요. 그 데이터의 취약성과 침해 방지, 탐지 및 대응을 위해서 보안 통제를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뭐 사이버 보안, 뭐 사이버 어택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안 관련해서 필요한 수단은 다 취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에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뭐 암호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든지 네트워크가 뭐 안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다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브리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이거를 어떻게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붙어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정말 브리치가 일어났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뭐 경영진은 어떻게 사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다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말 이게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막상 닥쳤을 때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리포트인데요. 결국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GDPR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도 많고 개인정보 주체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감독 당국에서 왔을 때 너가 정말 GDPR을 준수했니? 라고 했을 때 이 자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또 매뉴얼로 일일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IT나 이제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또 이그젬플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제품은 이런 기능을 지원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쓰면 뭐 GDPR 100% 준수됩니다라고 사실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shared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GDPR 관련해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솔루션이나 IT의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DPO 임명하는 경우 그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패스워드 관련해서 뭐 엄청 그걸 주기적으로 뭐 변경하고 뭐 강력하게 뭐 인크립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 쳐도 만약에 그걸 운영하시는 고객사에서 아 그냥 비밀번호 111111 뭐 이렇게 하지 뭐 123456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고객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리스폰서빌리티를 나눠 가진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이 클라우드 모델 그리고 또 온프레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shared responsibility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보면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과 어카운터빌리티인데요.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야, 이게 내가 내 데이터를 맡기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확인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데이터에 클라우드에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올리시는지, 뭐 민감한 데이터를 올리시는지 아니신지 그런 거는 고객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온프렘이 됐던 이아스, 파스, 사스가 됐던 어떤 모델의 경우는 고객이 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이덴티티나 액세스를 매니지 한다든지 네트워크 컨트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이아스냐 파스냐에 따라서 이제 점점 클라우드 사업자와 고객사가 책임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GDPR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이제 고객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리소스는 저희가 만든 리소스인데 저희 퍼블릭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바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GDPR 어세스먼트 툴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이던스나 백서라던가. 백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인쇄를 해서 오늘 나눠드린 그 문서고요. 그다음에 FAQ도 있고 필요한 솔루션은 뭐가 있는지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사이트 모습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셀프 이밸류에이션 아까 어세스먼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DPR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퀘스천네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제 당신의 조직이 이제 GDPR에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 단계, 이제 프로그레싱 단계 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지점 중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86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GDPR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의 액션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뭐 매니지 리포트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서머리를 어세스먼트 끝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GDPR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내용은 GDPR 준비를 위해서 이 5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계시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자문하실 때, 또 이제 외부로 보면 계시면 이제 고객사한테 자문을 하실 때, 또 아니면 IT에 계시면 이런 내용을 법무팀에 도움을 받을 부분은 없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일 수 있는데 이제 정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뭐 디바이스에도 있을 수 있고 앱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드 드라이브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고 보호하면서 데이터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액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걸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보호 정책과 실무를 검토해서 업데이트하는지. 이제 그 GDPR 준수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원타임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계속 그 정책과 프랙티스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그 서피스에도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0월 26일에 톰슨 로이터랑 코리아 데이터 프로텍션 포럼을 갔습니다. 여기서도 GDPR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때는 이제 강사가 제가 아니고 저희 써니 변호사님의 매니저분이 이제 리전에 계세요. 그래서 그 안토니 쿡이라는 이제 또 아주 높으신 변호사님이 오시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 또 들어오셔서 또 많이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